내가 어차피 상속세에 대한 공제 액수가 많이 있는 상황이면 이 취득가액이 설정되는 지금 상속세 신고를 잘 하셔야 돼요. 이번 사연은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차를 사줬든 부동산을 줬든 사실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게 맞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정책플러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의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내기로 하면서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가 10억 원이 넘는 부동산만 소유해도 상속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죠.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상속세나 증여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속 증여 전문 세무사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네, 올해부터 상속세나 증여에 관련해서 바뀐 정책이 있을 텐데요. 우선 증여와 관련해서 달라진 정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증여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크게 변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양도소득세 2월 과세가 변동되었습니다. 양도세 2월 과세 너무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이 표현을 굉장히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아파트 한 채를 증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증여받을 때 저희가 신고한 가액은 5억 원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 증여한 우리 부모님은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2억 원에 취득한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 부동산을 5년 내에 매각한다고 했을 때는 이 매각 가액이 7억이라고 예정하면 네. 원래는 7억에서 마이너스 5억,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으로 해서 2억만큼의 차익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부는. 그래서 7억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취득가액이 5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으로 변동을 하는 거죠. 최초의 가격으로. 예, 최초의 가격으로. 네. 근데 최근 2022년까지는 그게 5년 내에 양도할 때만 적용을 했었는데 2023년부터는 10년 내에 양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 취득가액을 실제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가액으로 변동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이 네네. 바뀌었군요. 네. 네, 세무사님 두 번째로 달라진 건 뭐가 있을까요? 증여로 인해서 취득세가 또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게 네. 시가인데 공동주택 가격은 대부분 60%에서 70%니까 6억 원이라고 봤을 때는 6억 원에 이제 22년도 같은 경우는 증여를 하게 되면 6억 원 고박이 증여 취득세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율 4%라고 가정을 하면 2,400만 원. 그러나 23년 1월 1일 되는 순간 이 시가가 10억 원이니까 이거를 말 그대로 시가 인정액이라는 표현을 써서 10억 원 고박이 4%인 4천만 원으로 취득세가 껑충 올라가 버리는 네.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상속세도 또 달라진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가압상속공제가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네. 사실 가압상속공제라는 표현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걸 접목을 시킬 수는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제 요건들을 꼭 살펴보시고 네. 요즘은 가압상속공제를 미리 10년 전부터 준비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라고 해서 봤을 때 현행 매출액 기준이 4천억 원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큰 기업은 가압상속공제를 안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걸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를 좀 해줬죠. 좀 더 완화가 되었네요. 맞습니다. 네. 전부 다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압상속공제를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최대 공제 한도도 현행 500억 원이었는데 600억 원까지 한도를 늘려줬고 네. 그다음에 가압상속공제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사후관리예요. 이게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좀 완화가 됐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하시라라는 의미로 이걸 바꾼 거라고 봅니다. 네. 그 가업상속공제는 워낙 사후관리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요. 문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 1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주게 되니까 우리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예, 그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실제 사후관리 요건이 깨지게 되니까 사실 가업상속공제를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 것이죠. 그렇군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을 유산이 있으면 당장 상속세를 걱정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아버지는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 지금 생각 중이야. 이 집 팔아서 전세를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내일 오겠다고? 그래. 그럼 일단 오늘 부동산에 좀 가봐야겠네. 그래. 내일 보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한숨이 푹푹 나오는 걸까요? 참. 다음 날. 세대 현면에서 호출 신호가 옵니다. 아버지, 저예요. 그래, 왔냐? 아, 네. 그래, 자, 들어가자. 들어가세요. 아이고, 시원하다. 그래. 여긴 어떠세요? 아유, 거기도 시원하고 좋은데 아주 요새 그냥 안 아픈 데가 없어. 아버지, 근데 생각 좀 해보셨어요? 아니, 그게 참, 그 요 앞에 부동산에 가서 여기 요즘 시세를 물어보니까 여기 요즘 시세가 아주 6억 정도 간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거 전세를 하면 한 5억 정도 간다 그러는데 이거를 팔고 5억에 전세 가는 거 그런 것도 좀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인다. 이제 일도 못 하시는데 몸도 이렇게 아프시고 어떡해요? 그러게 말이야. 참 그것도 신경이 많이 쓰이네. 어떡하면 이때 좋은데. 아들이 묘안을 내놓는데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아버지한테 한 달에 250씩 드리는 건 어떨까요? 20년 뒤에는 대략 6억 정도 되니까. 그때 이 집을 상속하는 걸로 하라 이거지? 그렇죠. 대신 아버지가 저한테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써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진짜 이거 머리가 아프네. 향후 20년을 내다보고 아버지가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쓰고 용돈으로 한 달에 얼마씩 드리면 나중에 상속세나 증여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집을 상속받는 대신 아버지에게 아들이 매달 얼마씩 집값을 내는 경우에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증여란 것을 쉽게 생각하면요. 일반 당사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사례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집값을 명목으로 돈을 주기는 하는데 이것을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아들이 어떠한 대가도 없이 증여한 것을 봐야 할지 아니면 부양 의무를 다하는 부양료로 봐야 할지 이게 굉장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보수적으로만 본다면요. 상속재산은 그냥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상속세가 그러니까 부과가 되겠죠. 하지만 또 매달 250만 원씩 준 것은 부양 의무를 다한 그냥 부양료에 불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서로 빌려주기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차용증을 꼭 써야 하는 건가요? 무조건 쓰라고 저는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근데 차용증을 쓰더라도 이 채무자인 그분의 이제 변제 능력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빌려준 금액이 10억 원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빌려준 걸까? 라고 의심을 품을 수 있다라고 준 것 봅니다. 같죠. 맞습니다. 네. 증여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상 변제의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줄 때 그 아직도 일정한 차용증이나 뭐 금전 소비대차 계약 안 쓰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정말 제도들이 많이 바뀌었고 현행에서는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네. 실제 변제에 대해서 각종 약정을 기입한 이 무조건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차용증만 구비를 해놓으면 금전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과세관청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특수 관계인 사이에서의 금전 거래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방법 없이는 이게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는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는 차용증을 미리 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사후에 작성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걸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작성된 차용증을 내용대로 원리금을 상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질적 상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상환이 늦춰지거나 짧게 아예 금액이 줄어들고 이런 경우에는 또다시 입증이 안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채무자의 이자 비용은 곧 대여자의 이자 소득이 되는 것이라서요. 네. 일반적인 사채의 경우에는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고 해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이자 지급액의 27.5%를 원청 징수하고요. 네. 그러고 이자를 또 지급하여야 하거든요. 그럼 이자를 또 받은 사람은 수령한 이자가 소득이기 때문에 또 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 돈을 갚을 때 내가 갚았다라는 것을 남겨야 하잖아요. 예. 계좌이체를 하는 게 좀 좋겠네요. 꼭 계좌이체 하셔야 돼요. 네, 뭐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예, 그렇죠. 현금은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자, 금전을 빌려도 이자를 너무 낮게 하면 이것도 증여세 과세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이 금전 무상대여나 절이대여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상 계산은 뭐냐면 대출 금액에서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 이 4.6%입니다. 연 4.6%인데 이 금액이 연 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증여재산 대상이 돼요.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2억 1,700만 원 가량이 됐을 때 이게 딱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무상은 웬만하면 권하지 않죠. 조금이라도 이자를 지급하셔라. 합리적 경제인이면 그게 당연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채무자가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이기 때문에 차용증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게 뭐 2%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계좌로 이체 내역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내역이 정말 어떻게 입증이 됐는지 확인을 해서 그 차감 부분을 상기시키고 확인을 하는 거죠. 계좌로 꼭 이체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속과 증여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건가요?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네. 사실 이거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의 상황마다 다르고 재산가액마다 다르고 제가 가장 권하는 건 그겁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증여를 하면 좀 좋을 거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대부분 효과가 사실 없고요. 네. 그러게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는 지금 직계존비속가는 5천만 원이잖아요. 네.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일괄 공제가 5억 원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굳이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낼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예, 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 차라리 상속으로 받는 게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그렇죠. 경우의 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다양한 자산마다 어떻게 판단할 건지 우선 자산 가치가 보존되는 방식 그다음에 지금 물가 상승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증여로 일정 부분은 미리 할 것인가 정말 각각 재산, 가족 현황마다 다 달라질 수 또 있습니다. 나눠서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만약 물려받을 유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이럴 때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상속 포기보다는 또 한정 승인을 하는 게 낫다라고도 하는데 한정 승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상속 포기보다 한정 승인을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속 포기다 이러면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했다는 건 상속 재산도 안 받겠다는 것이고 빚도 안 갚겠다 이 얘기거든요. 한정 승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승인하지만 한정해서 갚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한정하냐? 상속 재산에 한정해서 나는 부모님의 빚을 갚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빚이 많은 경우에는 나 상속 포기하는 게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안 그러냐면 민법에서는 법률에 이게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그럼 2순위로 2순위가 넘어가죠. 2순위에서 또다시 상속 포기하면 3순위, 4순위까지 가야 되는데요. 4순위가 어디까지냐면 반개 혈족이에요. 반개. 사촌 이내 반개 혈족. 그러면 사촌 이내 반개 혈족을 찾을 수 있느냐? 못 찾게 된다면
우리 부모님의 빚을 고스란히 모르는 친척한테 넘기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권해드리기는 선순위 상속인, 이 상속인들 중에 한 명은 한정 승인을 하고 그 외의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해라. 이렇게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3순위, 4순위로 상속에 대한 이 의무,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를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한정 승인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돈을 빌려주셨다거나 혹은 빚을 내셨다거나 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재산을 알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말씀 안 하신 것까지 다 다 알 알 수 수 있어요. 있는 거죠. 예, 뭐 자동차도 알 수 있고, 그다음 토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3주간에 걸쳐서 금융 재산이 계속 문자로 와요. 뭐 채무가 있다, 어느 재산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오는데요. 요걸 기준으로 내가 우리 부모님이 채무가 많은지 아니면 재산이 많은지를 알아보신 다음에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가시면 되고 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같은 경우는 네. 우리 부모님이 사망한 날을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밖에 못 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빚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최대한 빨리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를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또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미리 현금을 증여하거나 또는 상속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떤가요? 미리 증여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계좌이체로 자녀에게 너무 명확하게 입금이 된 내역이 있으면 그게 증여가 아니라는 걸 본인이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10년이란 기한이죠. 아.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이외의자는 5년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면 사전증여 재산이다라고 해서 상속세 재산에 합쳐질 수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정 상속 재산이 있습니다. 이 피상속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원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뭔가 채무 변제가 있었거나 인출한 내역이 있으면 억울하지만 상속인이 이걸 다 소명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2억이 아니라 1억 9,900만 원을 뺐다. 그럼 넘어갈 수 그렇죠. 있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과세가 차 있던 이게 네. 그러하게 이제 허투루 하진 않는다. 아.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1억 꼭 그게 9,900만 딱 원. 정해져 있는 거죠. 이만큼 네. 이상. 사실 이만큼 기준은 이상. 딱 정해져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이하의 금액들도 소명은 해야 돼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국세청이 가동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이 다 잡아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적법하고 현명한 상속과 증여가 절세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절세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우리의 인생이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현실. 이 남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빠, 그래. 놀려서 막 달려왔어. 아버지는 어떠셔? 중환자실에 계셔서 어차피 지금 가봤자 면회 안 돼.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의사는 뭐래? 오래 못 사실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하라고 하시네. 어떡해 우리 아빠. 평소 심장질환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위급하진 않았던 아버지. 그래서 자식들에겐 더욱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일단 우리 집에 가자. 할 얘기도 있고. 무슨 얘기?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래서 유언장 작성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버지 얼마 못 사시면 재산 문제도 처리해야 해. 누가 이렇게 되실 줄 알았나? 그럼 아버지 집은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해야 되는 거야? 아님 돌아가신 뒤에 증여가 가능한 거야? 경험이 없어서 알아보지 못했네. 땅도 있잖아. 왜 아버지하고 오빠하고 내가 공동 투자한 거 그것도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아버지 명의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공시지가 7억 원의 아파트와 2억에 달하는 토지. 문제는 아버지와 남매가 공동으로 투자한 토지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그 땅은 어떻게 해? 글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일단 내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다음에 땅을 팔아서 너한테 투자비를 돌려주는 건 어떨까? 그럼 거기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는 게 아니야? 그럴 것 같긴 한데 일단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복잡하기만 한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복잡한 사연이네요. 토지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지만 아들과 딸과 아버지 세 사람이 공동 투자를 했거든요. 이걸 아들 명의로 이전한 후에 매각을 해서 동생에게 투자비를 돌려주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속이 났나요? 증여가 났나요? 정말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전할 때마다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세인 뭐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가 있겠지만 지방세인 취득세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독하다,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증여도 사실은 불가능하죠.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증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매매를 한다, 양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그럼 양도를 할 때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요?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영상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양도냐, 뭐 증여냐, 상속이냐 이런 걸 고민하고 있으시지만 네. 실제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어떠한 것도 하실 수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부모와 자녀가 공동 투자를 해서 건물을 함께 사거나 토지를 살 경우에 명의를 어떻게 하는 게 더 현명할까요? 예, 그러니까 앞서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투자한 지분만큼을 공유 지분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또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분한테 다 이렇게 하나씩 주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증여를 하고 싶을 예, 때가 증여하시고 있다. 싶으실 수 있죠. 네. 예, 이럴 때는 매매 대금 자체를 증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매매 대금 자체로 자체를, 증여를 예. 할 수가 있다. 네네. 네. 아, 그래서 이 증여는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10년 주기로 길게 가져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세무사님? 맞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안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를 하면 전부 다 증여가 합산돼서 더 높은 누진세율이 부과가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증여 이후에 증여자가 이제 돌아가시면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도 전부 다 상속세 다시 합산되기 때문에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라. 그래서 10년 주기 증여 설계는 가장 정말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직계 비속에게는 이제 미성년자일 때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성년이 되면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그다음에 10살 때도 2천만 원, 그다음에 20살 때 5천만 원, 30살 때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플래닝을 짜시죠.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 액수만큼은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네. 10년간. 네, 대부분의 이제 부의 이전은 직계 좀비속 간에 펼쳐지죠. 그래서 아까 태어나자마자 그러면 나도 여력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2천만 원을 주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맞습니다. 네. 그럴 때 손주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상속인 평균을 보게 되면 피상속인 평균을 보게 네.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부를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상속세도 좀 덜 겸하면서 손주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에게 2천만 원 주면서 이제 이런 경우는 가장 흔합니다. 증권 계좌를 개설을 해준 다음에 해외 주식 중에 약간 우량주나 소비주 위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줘서 지속적으로 자산 가치를 올라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당시 시점으로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그 시점이? 2천만 원을 처음에 줬을 때. 아, 줬을 때 신고를 네. 해주셔야 되는군요. 왜냐하면 그 10년이란 카운팅을 대부분 까먹으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10년이란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고 그 날짜를 꼭 기억하셨으면 증여를 좋겠어요. 할 때 반드시 신고를 해서 날짜를 기록을 해두자.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으셨나 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시청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생활비를 받아온 게 증여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예, 증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1차 부양 의무는 부부 서로 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부가 모두 경제적 능력이 없고 네. 뭐 입원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2차 부양 의무를 가진 시부모님이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주게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그것을 바라보는 기준은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뭐 지금 내가 유학을 준비 중이다. 이런 것만의 사유만으로는 네. 부양 의무가 부모님한테 넘어가지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부부에게 생활비를 주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징여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76세 할머니입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손녀의 유학 비용을 제가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도 증여가 되는 건가요? 라고 궁금하신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것도 증여가 되실 겁니다. 네, 유학 당시 부모의 이제 경제적 부양 능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만 이제 말 그대로 할머니가 그 부모를 대신해서 이 손주를 약간 부양할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유학을 보낼 정도면 부모님의 자력도가 분명 충분하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증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얼마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이 먼 친척분에게 아파트 명의를 넘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부동산 재산이 분명해서 돌려달라고 하자 친척분이 자신의 명의이니 돌려줄 이유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파트 명의가 어떤 방식으로 넘어갔느냐. 인데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갑부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갑부는 소유권 이전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방법을 말하는 거군요. 매매였는지 증여였는지. 그럼 만약에 이 친척분이 가져가신 게 매매로 가져갔다.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일 가능성이 가장 크거든요. 이때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되고요. 증여로 가져갔다. 이런 경우라면 증여 자체를 무효로 시키는 건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는 증여 자체를 무효는 못 시킨다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작은 건물을 가지고 임대업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냈는데요. 그런데 3, 4년 후에 불법 증여로 세금이 또 나왔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이지만 어머님이 관리를 하시면서 어머님 이름의 통장으로 월세를 모두 받아오셨는데 그게 불법 증여가 된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부부 재산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부부는 하나가 아닌가요? 예, 부부는 하나, 네. 이심 동체 이러면서도요. 실제 법에서는 부부 네. 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재산은 각각의 재산. 지금 이때 현재의 경우도 딱 맞는 경우예요. 부부인데 각자의 재산은 각자 관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월세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시냐면 이 월세가 우리 부부 공동의 생활비였다. 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의 경우 새로 계좌를 터서 네. 생활비를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 이게 소명이 되나요? 예, 그래서 네. 만약에 부부가 함께 이렇게 공유로 갖고 있는 재산이 있다고 하면은 임대 수입은 그 통장에 넣되 다시 분배하는 절차를 거쳤다가 다시 합쳐요. 예, 생활비로 합치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은데요. 그게 네. 되지 않는다 하면 실제 그 통장, 우리가 월세를 받았던 통장으로 남편도 쓰고 아내도 함께 썼다는 걸 네.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남겨두는 게 좋겠죠. 아, 그렇겠네요. 예, 부동산에 있어서 부부 공동명의도 있지만 자녀와 부모가 함께 공동명의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주의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취득 시점을 따져봐야 됩니다. 자녀가 경제적 자립도가 없는데 지분 비율을 50%를 가져갔다라고 하면 취득자금 소명이 가능할 것인가? 결국은 부모님이 대신 내준 게 될 텐데 그러면 전부 다 증여세 추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 취득자금 소명이나 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자금 소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미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이제 취득하고 나서 보유하는 기간에는 임대소득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이 지분에 따라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해당 부동산이 만약에 주택이다라고 하면 자녀분이 무주택자인지 아닌지를 꼭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분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서 내 무주택자 요건이 깨진다거나 청약의 가점 요건이 깨져버리면 오히려 청약으로 통해서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려고 했던 그 점들이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청약 통장 그동안에 냈던 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을 가져보실 수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처분의 단계가 남았죠.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사실상 모든 지분권자가 동의가 돼야지만 이 부동산의 양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지분권자가 동의를 해서 100%를 매수자가 인수받아야지만 주택을 샀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네. 이 지분권자가 만약에 미래에 사이가 틀어지면 그게 힘들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근데 2분의 1씩 갖고 있으면 10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분산해서 내기 때문에 누진세율 부분은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팔순의 노모이십니다. 갑자기 아들이 사망함에 따라 당신에게 상속된 주택과 토지 등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아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 후 아들의 금융계좌에서 어머니의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입금된 돈을 사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이 통장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증여세를 내셔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차를 사줬든 부동산을 줬든 현금을 줬든 사실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게 맞죠. 그런데 사실 자녀가 부모한테 돈을 주었다. 부모님께 돈을 주었다는 것은 부양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부양료로 준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했다는 건 부양료라고 보기엔 굉장히 큰 금액이 입금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6회나 네, 되니까. 26회도. 그 문제는 노모가 이 돈을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실제 주어서 저희가 이득을 한 적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이것은 이 노모의 통장을 명의신탁처럼 빌려서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돈이 실질적으로는 내가 가진 돈이 아니다. 내가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입증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저는 30년 직장을 다니다가 2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가진 재산은 수도권에 10억 원 상당의 연립주택 한 채와 지역에 5억 원의 농지가 있습니다. 이 연립주택을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두 아들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이 더 적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정말 사실상 가족의 환경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재산을 주고 싶은 건지 재산에 따르는 세금까지 고려해서 주실 건지를 따져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걸 선택할 네.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세금 자체의 문제를 봤을 때만 했을 때는 의사결정이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택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주택자가 자녀분들이 요건을 성립을 했는데 증여를 받음으로 인해서 청약 가점이나 이런 것들이 불리해져 버리면 자녀분들은 그 자산을 받았지만 자기가 다른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날릴 수 있거든요. 기회상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반대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연립주택을 통해서 자녀에게 임대소득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또 자녀에게 유동성이 생기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청약이 될 거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연립주택이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걸 준 다음에 자녀가 이게 추후에 재개발이 돼서 아주 이제 가치가 높아지는 입주권으로 변환이 되면 그 주택을 네가 가져가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미래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네. 그러면 세금의 문제가 아니죠. 그 연립주택의 가치가 몇 배가 훨씬 올라갈지 높아질 수도 모르니까. 있죠. 네. 그런 것들까지 좀 고려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그럼 농지 자산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연립주택 말고 그럼 농지를 증여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자녀분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농업인인 이제 젊은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농지 취득 자격이 엄청 엄격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를 증여받고자 해도 사실상 그 사람이 농사를 안 지으면 과태료가 계속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농지를 증여받고자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결국은 상담인의 이제 배우자가 또 있는지, 그 다음에 건강 상태랑 다양한 요소로 현대 증여가 나을 건지 아니면은 세금을 고려를 했을 때 자녀가 받는 게 나을 건지 다양한 각도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이 바로 세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법을 잘못 이해할 경우 생각하지도 못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요. 세법을 잘 활용한다면 현명하게 절세를 할 수도 있겠죠. 상속, 증여세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시대에 맞게 조율 중이라고 하니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세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그 상속 증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세금의 또 혜택을 보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빚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걸 제가 많이 느끼는 자리가 됐는데요. 저도 많이 더 공부하고 그래서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네. 네, 세무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실 때 저는 꼭 말씀드린 게 우선 상속세를 한번 계산해 보셔라. 그래서 그 기둥세금이 얼마인지 알고, 그 다음에
이 증여라는 거의 호흡 자체가 10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 상속세를 어떻게든 좀 줄일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가족끼리 미리 최대한 협의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절세로 좀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0년 호흡 다 같이 한번 기억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책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